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9월 2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남북 평화 통일이라는 공리공론, 사상전 자각 없는 피해자의 한일, 전후 좌익 교육의 결과로 봐야 무로타니 카츠미가 석간 후지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란 있을 수 없는 허구다. 그런데 일본에도 한국에도 남북 통일을 실현해야 할 과제, 실현할 수 있는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는 한일 모두 전후 좌익 교육의 결과로 봐야 한다. 남 대통령제 국가와 북 왕조 국가가 합병한다면 어떤 정체가 될 것인가? 그것을 투표로 결정한다면 투표의 공정성은 담보되는 것인가? 참 제가 쓰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을 쓰네요. 저는 북을 김씨 왕조라고 어, 비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도 얘기하고 있는데, 만일 대통령제로 자유경제 체제로 결정된다면 조선노동당이라는 대이권 집단은 따를 것인가? 이권 집단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얘기했던 바인데, 조선조의 양반 세력, 권력층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2조 말에 한일 합방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찬성해서 붙은 적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당연히 자기네들의 지위와 신분 체제가 무너지니까 반대했을 거겠죠. 그러니까 양반 공산당 애들은 반대할 거다. 일반적으로 지주들도 그렇고, 북의 체제 붕괴 그 전제는 중국 공산당 독재 체제의 파멸이거나 남의 완전 종북화 그 전제는 미국의 대한 이연도 아니고 흡수형 통일도 있을 수 없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강연에서 남북 통일은 중국과 일본에도 이익, 연합뉴스 9월 3일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공리의 공론이다. 쌍공론 같은 거다 이런 얘기 같네요. 북이 분명히 한 통일 지향하지 않는 노선, 일본의 전후교육은 평화는 절대선을 설파했다. 그것은 개념이나 상황으로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평화라고 하는 두 글자가 붙는 것은 모두 올바른 것 같은 착각을 조성했다. 그래서 일교조 전성시대에 자란 일본인들은 평화 통일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반면 북한은 2023년 여름쯤부터 남북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노선을 분명히 했다. 배후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아직도 남북 통일로 세계 평화를 주창하는 공연불이라고 여기 표현했습니다. 한일 쌍방에 있는데 자각 없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근데 갑자기 이것을 최근에 국내 기업의 M&A를 비교해 보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불리하다고 느끼는 측이 거대 PEF, 예를 들어서 중국 펀드에부터 공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완전 종속화하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상대방도 지기 싫으니까 똑같이 할 것 아니냐. 요게 이제 북한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붙는다든지 한국이 미국하고 일본에 붙는 거, 이런 거하고도 비유를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이런 뉴스가 일본에서 나왔는지 궁금해하던 차에 한반도 상황 엄중, 평화, 통일, 담론, 전면 재검토 필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
김경화 기자가 조선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대북관계에 대해 기존 평화담론과 통일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읽어놓고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미국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처럼 패싱당하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기가 패싱당했던 얘기겠지. 한미 간보다 긴미 간 협상 전략의 공유와 공조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는 맞는 얘기인데 평화를 앞세우는 자들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수시로 자신의 주장과 색깔을 바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평화는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가 저도 진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그 임종석이가 통일 외쳐온 임종석이 통일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 수용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9.19 선언 6주년이라는 게 이 남북 무슨 선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김정은 이 국가론 거론하며 변화 필요. 대한민국 영토 규정 헌법도 바꿔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통일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말했다. 통일 자체가 아닌 한반도 평화로 목표를 바꾸자는 취지의 주장인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말 밝힌 반통일 이국가 선언 보조를 맞추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임종석 실장이 2019년 11월 정계 은퇴를 해서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자기가 뭐 정치적 입직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뭐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색깔을 바꿔가면서 어떻게든지 뭐 좀 나타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있고요. 어, 자관 이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걸 붙여서 얘기하면 평화적으로 통일한 건데 평화라는 거하고 통일이라는 거 요거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는 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평화는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가 진짜다. 뭐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국내 그 M&A 관계로 MBK 중국계 아니야. 지분 2.2%의 최윤범이 공동경영 정신 일방 파기가 발단이라고 안옥희 기자가 한경비지에서 보도를 했어요. 이런 제목으로 보면은 이제 이 2.2% 지분 가진 사람이 잘못됐다는 느낌을 오게 제목을 붙였네요.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은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인 인수합병이라는 지적에 대해 MBK는 사실과 다르다. 펀드에 투자한 유한 책임 투자자들은 투자에 관여하거나 투자 대상 기업의 재산이나 기술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며 일축했다. 말이 그래도 저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고, 어, 이 MBK 파트너스가 최대 주주인 영풍과 장씨 일가는 소모적 갈등의 종지부를 짓고 고려해는 전문 경영 체제로 전환해 글로벌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 경영 전문가이자 투자 전문가인 MBK 파트너스의 고려엔의 경영권을 일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지금 최 씨가 경영을 잘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재련의 전문 경영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고려인에 대한 경영권 강화 후에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해외 투자는 지양하고 고려인 본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있는 신사업 경쟁력이 강하도록 투자를 집중할 것. 그러니까 이제 해외 투자나 이런 거를 잘못해서 좀 투자라는 것은 벤처 캐피탈 같은 성격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건데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전빵 되는 것만 해가지고 기업가치 올려가지고 팔아먹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그 영풍 분석을 하면서 제 견해를 그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말은 제가 좀 해주고 싶어요. 나는 임직원들에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충고한다. 이게 제가 이 회사를 왜 잘하냐면은 뭐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아이소 심사를 이 회사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좀 잘 알고 있습니다. MBK 고려인 공개매수 시도가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대주도의 경영권 강화 참여가 반박. 앞에하고 연결돼서 그 MBK 입장 측을 두둔하는 것 같은 그런 언론 보도입니다. 남기현 기자 블로터에서 MBK 공개 매수는 경영권 강화 차원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이런 것은 이제 이렇게 그 제목을 또 별도로 있고요. 아, 이렇게 해서 그 원래도 지금 그 이 장씨 일가가 최대 주주라고 장인애들이 주장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왜 MBK가 손을 잡는 거냐? 그게 자기네가 스스로 최대 주주도 있고 실질적으로 했는데 선대에서부터 공동 경영을 그 천명했기 때문에 에, 그 관행이라는 게 참 뭐 법적으로는 일원일표지만은 그게 좀 쉬운 게 아니죠. 관행이라는 게 사회적 어떤 그 모랄 이런 것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MBK 패턴즈가 이런 표현을 했네요. 현대차, 한화, LG 등 기업들이 최인범 회장의 우호 지분이 아니란 점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우호 지분이라면 최 회장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등 공동행위 주요 주주로 공시했어야 한다. 이것도 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해당 기업들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대해서만 공시에 공동행위자임을 밝힌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게요. 또 별도 뉴스 제목만 하면은 중국 투자 내세운 MBK 김병주 회장. 왜 MBK가 그러냐면은 지금 MBK 김병주 회장이 중국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게요. 남들은 지금 중국을 디커플링 하자고 그러는데 MBK는 중국 투자를 내세우고 중국도 아까 LP라고 돼 있던데 그런 것도 끌어들이고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미국 출신인데 이 행보가 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돈 버는 데는 뭐 국경도 없는 거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MBK 파트너스 고려아연 중국에 매각 않겠다는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김광일 MBK 부회장이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 직원 숙련도도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두견 울산시장과 울산시 의회가 나섰네요. 발을 벗고 MBK로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고려아연이 중국계 기업에 팔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고려아연은 MBK가 그 반박하는 것은 고려아연은 장치산업이고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회사라며 1인당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게 그 한데도 구조조정을 해서 무슨 덕을 보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왜 그 M&A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게 나는 명분이 좀 줄어든다고 봐요. MBK가. 공개 매수가 성공하면 고려아연 경영은 양푼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과 최고 경영자, CEO, 최고 책임자의 지명권 등을 가진 MBK가 주도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울산시장은 고려인 인수합병 시도 좌시 못해 주식갖기 운동 이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연달아서 울산의 고려아연 고학이 총력전 현대차 LG국민연금 설득할까 아노키 매거진 환경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120만 울산시민 고려인 주식 사기운동 전개를 이 김두견이라는 울산시장을 제가 처음 보네요. 사진으로. 어쨌든 그 울산의 그
지방자치 정치권에서 중앙정부한테도 그 건의를 하겠다. 이거는 국가기관 산업이라서 US 스틸이 일본이 산대는 거 반대하는 거와 뭐 그런 그리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어찌세면은 주식깎기 운동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금모기 운동 같은 그런 마인드를 조성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해요. 아연 공급망 MBK로 넘어갈까 정부 예의주시 정부 표현이 나왔네요. 박성호 기자가 조선비즈. 요 제목만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업 우드 맥켄지는 보고서를 통해 석포 재련사가 낮은 수기성과 높은 전력 비용으로 1년 중 상당 기간 생산량을 줄일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다. 근데 이게 환경 문제 때문에 공장 생산 중단 행정 지시도 받지도 그 지시를 받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높은 전력비는 제가 그 영풍을 요 사건 때문에 분석을 해봤는데 저는 이 지리적인 위치, 물류비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또 전력비를 그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력비를 아낄 수 없는 그런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은 석포제련소, 영풍의 석포제련소는 경쟁력은 더 이상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고려의 노동조합까지 울산에서 상경에서 MBK 파트너자 본사 앞에서 산업펀드 자본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거를 고려의 노동조합이 제공했다고 그렇게 또 돼 있네요. 어, 뭐, 그 신고를 하고 하는 거겠죠? 네. 단독, 최윤번, 고려현 회장 글로벌 펀드 만난다. 이게 저도 그 앞에 얘기했지만은 이 평화통일 그 주장에 대한 그 지금 하고 있는 거를 M&A 합병으로 비유했을 때 가만히 있겠냐, 상대방도. 이게 이 상식이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쪽에 백기사를 찾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 어디 가서 찾느냐? 어, 그런데 이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출장길에 재무담당 임원 등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 어딘가 이게 만날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봐도 미국의 펀드 같은데 만나는 장소는 미국까지 넘어갈 건 없고 뭐 동경에도 사무소가 있으니까 지들 거기서 만나자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도대체 그 백기사 펀드가 MBK하고 붙어가지고 이 MBK가 아시아 최대 이 사모펀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아시아를 넘는 세계 펀드라면은 누구겠느냐? 뭐 일본계는 저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어요. 또 혹시 모르죠. 일본계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만남의 장소는 동경으로 정한 도쿄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호 지분이 분명합니다. 현대차하고 한화, 그다음에 LG, 미래 트로이카 전략이라고 해서 미래 2차 전지 소재하고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 이런 등등의 투자 등 해가지고 자원 순환 이런 차원에서의 트로이카 전략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위해서 글로벌 대형 펀드 자금력이 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재계에서 이렇게 이제 관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 방식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 같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최은봉 고려인 회장 영풍과 특수관계 해설을 하고 공개 매수 대응으로 전망을 또 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네요. 자, 영풍 고려의 경영권 다툼. 어,
좀 쭉 그 기사를 모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전정소 지창욱 출연의 최신사극 우시 왕후가 일본 최초 방송 한 드라마 시대극 컴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전정서라는 배우를 못 본 것 같은데 여전사라도 뭐 어디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고구려 시대 때 사극이 오래간만에 나왔다는데 저는 뜻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참고적으로 그걸 좀 KBS 역사 드라마가 아니 그 뭐 방송이 있는데 어, 망명했던 발기라는 게 이제 이 형이 죽으면서 어, 동생이 형수하고 다시 결혼하는 그런 거니까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망명했던 발기가 비류부로 돌아와가지고 또 다시 전쟁을 벌이는데 처음에는 중국으로 망명해서 전쟁에다가 잘 안 됐고 비류부로 들어와서도 또 이 왕권에 도전하는데 참패해가지고 돌아갈 곳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씨가 성공했는데 승리했는데 이게 그 고구려 시대 때는 그 남녀 평등 사회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우씨 가문인 자기네들은 왕권은 필요 없다. 그 왕후 해가지고 한 50년 그 권력을 해서 어, 유지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뭐 고려의 고구려 무용청 적객도 400의 딸 유아부인 고구려의 신으로 지금 어디 뭐 요동반도 어느 쪽인가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유아부인을 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그런 것도 취재된 게 있습니다. 이 동명축제 때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 축제라는 개념이 뭐 페스티벌이죠. 거기서 이제 남녀가 눈이 맞으면은 그 남녀 차별도 없고 신분 차별도 거의 두지 않고 눈 맞으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남녀의 그 어떤 그런 축제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있어. 여기 있네요. 밤이 되면 남녀가 무리지어 모여서 노는데 신분이 귀하고 천한 것에 구분이 없다. 두 번 항우가 된 연나부 부족, 연나부라는 게 있는데 이제 오부족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오부족은 고조선의 오가 고조선 설화 신화라고 신화 쪽으로 몰고 있죠. 사실은 역사가 있을 텐데 환웅이 그 단군이 아니고 환웅이 오가의 무리를 이끌고 아사달의 신시를 세웠다. 그 제정이치 시대니까 그때부터 오부족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구려 때 우씨가 이제 연속해서 50년을 집권하면서 오부족제가 약간 성격이 흐려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 하나 좀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인간사의 그 남녀 연애나 이런 동물적인 그런 관계, 동물적인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통일은 싸움 뒤에 오는 이치 아니냐. 그 평화 통일 같은 웃기는 그 공연불 같은 얘기는 하지 말자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사람들 존익이 뭐 그냥 존익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들 언행에 딴지 걸어서 인종차별이니 여성 혐오니 뒤집어 씌우고 역파시즘 주장하는 직장이 꿈이었어요. 이제 서로 말싸움 하는 거예요. 남녀끼리. 에어리언 이 여잔데 에어리언에 나온 그 뭐 여배우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먹었네요. 내게 진화론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너의 DNA는 후세에 넘겨주기엔 부적합해.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요. 뭐 한마디로 당신은 아름답고 기품 있고 우아해요. 이렇게 이제 둘이 나중에 붙어 먹은 거.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싸워봐야 하는 거다 이게 싸워봐야. 응? 서로 지금 우리는 뭐 대북전단 뭐 풍선 날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오물풍선으로 대응하고 있고 이게 티칵태칵 하고 이렇게 돼 있고 거기다가 이제 미사일도 계속 쏘고 있는데 에, 미국 대선도 아주 이제 과시하는 거죠. 이런 어떻게 뭐 그렇죠. 평화통일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공론이 참 저도 그 우습다고 생각을 합니다. 빵집만도 못한 상장사가 90%,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민낯. 이경은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빵집 작년 영업이익 310억 원인데 315억보다 더 번 회사는 코스피는 46%, 코스닥은 단 10%뿐이 안 된다. 이게 빵집보다 못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성심당이라는 데가 그 매장이 뭐 전국에 11개뿐이 없는데도 그렇게 이제 하는데 잠깐 뭐 좋은 모양이죠. 저는 뭐 빵을 잘 안 먹으니까 이런 거를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이 SPC 삼립계열의 파리크라상 하고 CJ 푸드빌이 하는 그 뚜레줄로를 영업이익을 압도하는 수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더본 코리아가 이제 그 상장이 되는 모양인데 더본 코리아보다 많다. 그러니까 성심당이 비상장 되지만은 대전의 그 아주 그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잠깐 솔리드라고 그 회사 중소기업인 모양인데요. 세계 중계기 시장 점유율 2019년에 7%에서 2022년에 14%로 상승했다. 그래서 그 세계 중계기 시장에 컴스코프, JMA, 솔리드, 코닝, 콤바 이렇게 얘기되어 있네요. 여기에 이제 솔리드가 3위가 됐다. 요거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드디어 금리를 내렸네요. 4년 반 만에 금리 내린 미 연준 0.5%포인트 인하 빅뱅 비컷 단행. 김여선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했네요. 어쨌든 그게 내려가지고 기준 금리가 정책 금리가 4.75에서 5%로 내렸다. 그러니까 0.5%를 내린 건데 우리나라도 좀 내려야 되는 압력을 좀 받겠죠. 미국도 내렸는데 왜 뭐 안 내리냐? 우리가 3.5%죠. 그런데 이제 그게 대선 앞두고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 불가피할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또 얘기 나왔고,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처음엔 환호를 받았지만 연준이 잠재적인 경기 약세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만들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아니 그 얘기하는 거 아니냐. 금리 내린 거는 어쨌든 본인이 재선이 된다면은 금리를 내리려고 하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이든한테 주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대선 전에 금리를 물론 대선 후에도 금리를 또 내려갈 수도 있긴 있겠죠. 자기네들은 뭐 정치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연준의 얘기인데 자, 우리나라 지금 대응하는 뉴스는 이창용 총재의 한국 금리 인하 미국보단 국내 요인에 가중치를 두겠다. 김혜란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이 총재가 19일 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하고 미국의 비커 질문에 외환시장 충격 주로 10월 금리 향방엔 그간 국내 요인을 봐와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씨네요. 하고서 뭐 이번 거시경제금융위원회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우리 거시자가 들어가면 우리는 잘 몰라요.
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금리에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등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가 많다는데 금리를 내려주면은 또 대출이 또 늘어나려는지 어떨려는지 그리고 이제 그 부채를 진 젊은 사람들은 좋아라 하겠죠. 이복현 미금리 인하 뒤 경기 침체 가능성 준비태세 갖춰야. 자, 그 금융감독원 요런 입장으로 그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SCMP 사우스 차이나 모닝 뭐였죠? 네, 거기 그 뉴스인데 한국, 호주 보라 금리 인하가 부동산 만병통치약 아니다. 이런 뉴스가 또 있네요. 니콜라스 스피로 로데사 어드바이저리 파트너라고 돼 있는데 아시아 경제가 자기네들이 번역을 해서 이제 보도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결정이 호주 쪽 얘기인데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여파를 미치는 유일한 요건은 아니다. 요인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금리가 조만간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부동산 위기를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이전 조치들은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이어졌다. 이런 것도 소개하고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책임이 아닌 정부의 책임이라는 부분은 이러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정부가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등락을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호주의 경우는 그런 금리에 의해서 어, 그 움직이진 않았다. 호주 부동산 시장으로 움직인 것은 통화 정책이 아니다. 심지어 RBA가 금리를 인상했을 때조차도 호주 집값은 잠시 급락했다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호주 부동산 가치에는 수요와 공급의 역동성이 그러니까 일반 그 경제 논리대로 부동산은 호주 쪽이 그러면 정상적 아니냐. 수요 공급의 역동성이 따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된다고 차입 비용을 낮추는 것만으로 그 주택 구입 능력을 크게 개선할 수는 없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일본에서 그 주택 그 부채에 대한 뉴스도 나중에 좀 소개를 하고 싶네요. 어쨌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 호주는 된다는 거가 아마 이 국가 넓이나 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 그다음에 사람이 밀집하는 지역 이게 각각 다르다. 아, 그 사는 그 지리적 환경이 다른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환경적인 아니 지리적인 그런 측면 또 이런 거 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산 항공엔진 출사표 던진 하나 에어로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는 KF-21의 그 G 에어로 스페이스의 F414 엔진인데 이거를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자적인 그거를 좀 만들겠다 이런 얘기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터빈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그 강자인데 자기네들도 예, 그 엔진 전투기 엔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항공 엔진 또 전투기만이 아니고 공식화해서 그 엔진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